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는데 그것도 안 되냐? 시어머니가 제게 소리치셨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으시다고요? 거짓말로요? 제 이름은 지연입니다. 32. 문화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평범한 강사였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작은 거짓말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우리 며느리 친정이 제법 산다. 그 말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강남에 빌딩이 생기고 해외 지사가 생기고 급기야 재벌 집안이 됐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끝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지연입니다. 32. 문화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침마다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7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주고 8시 반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문화센터까지는 버스로 30분. 창밖을 보며 오늘은 어떤 수강생들을 만날까 생각하곤 했어요. 제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60이 넘으셨는데 늘 뭔가에 쫓기듯 바쁘게 사셨어요. 동네 슈퍼도 매일 가시고 동네 모임도 빠지지 않으셨죠. 사람들 눈에 띄는 걸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고생이 많으셨대요.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유독 남들 앞에서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수채화 물감을 정리하다가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릴까? 시어머니는 생선조림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한테서였어요. 며느리 보러 오라고 시어머니가 자랑 중이시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랑이라니, 뭘 자랑하신다는 걸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슈퍼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죠. 슈퍼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거든요. 동네 아줌마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들떠 보였달까요?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이 제법 산다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제법 산다니요? 저희 친정이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가끔 부업을 하시고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제법 산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집이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대요. 어디 사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서울 쪽이라고 집도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과장된 말이었죠. 저희 친정은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거짓말일 거라고 설마 크게 번지겠냐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와 계셨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인사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오늘 수업이 어땠냐고 물으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화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슈퍼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괜히 기분 상하실까봐, 괜히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랬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죠. 다만 조금 우유부단한 면이 있긴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고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저는 계속 슈퍼에서 들은 이야기가 신경 쓰였습니다. 밥맛이 없었죠.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안 좋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오늘 동네 슈퍼 앞 지나가다가 시어머니 봤다고 동네 분들한테 우리 친정 이야기 하시더라고 말했죠.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제법 산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말했죠.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그게 뭐 어떠냐고 엄마가 원래 그렇다고 동네 분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으신 거라고 하더군요.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고 작은 거짓말이니까 금방 잊힐 거라고 말했죠. 그렇게 남편은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손에 물거품이 일었죠.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작은 거짓말일까요? 정말 금방 잊힐 걸까요? 왠지 불안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죠. 하지만 남편 말처럼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는데 수강생 한 분이 물었습니다. 친정이 어디냐고요? 갑자기 나온 질문에 당황했죠. 그냥 평범한 곳이라고 대답했어요. 왜 묻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웃으며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더군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친정을 물어보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동네 슈퍼 앞을 또 지나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또 동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들리지 않게, 보이지 않게 기둥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죠.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은 말이죠. 라고 시작하시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남에 빌딩이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남의 빌딩이요? 저희 친정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작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짓말이었죠. 동네 아줌마들이 놀란 표정으로 반응했습니다. 대단하시다고 며느리 복 타고나셨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죠.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저는 슈퍼를 등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빠르게 걸었죠. 도망치듯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제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봤어요. 밝은 얼굴이었죠. 왔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남의 빌딩이라니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방에 좀 들어가 있겠다고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피곤하면 쉬라고 하셨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죠. 설마 크게 번지겠냐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번져버렸거든요. 제법 산다는 말이 강남의 빌딩으로 둔갑했어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또 그냥 넘어가라고 할 게 뻔했죠. 저는 베개를 안았어요. 불안했습니다. 정말 불안했어요. 이 거짓말이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나 더 커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젠가는 들통나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제 삶을 위협하는 큰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강남에 빌딩이 있다는 그 말이 동네를 넘어 문화센터까지 번진 거예요. 누가 어떻게 전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어느 순간 저희 친정이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문화센터에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문화센터에 출근했죠. 수업 준비를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호기심 섞인 시선이랄까요? 수업 시작 전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사시냐고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죠. 그냥 이 근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이 어디냐고 또 물었어요. 왜 이런 걸 묻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수업하러 온 건지 제 신상 파악하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쉬는 시간이 됐어요. 평소엔 제 주변에 한두 명 정도만 있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대여섯 명이 제 책상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선생님 옷 예쁘다고, 가방 어디 거냐고, 액세서리 브랜드가 뭐냐고 물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분들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두 수강생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지연 선생님 친정이 강남에 빌딩 있대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기까지 퍼진 거예요. 시어머니 거짓말이 동네를 벗어나 이곳까지 온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서서 한참을 꼼짝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후 수업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수강생들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붓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문화센터 원장님이 오셨어요. 원장님은 평소에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선생님 하면서 다가오시더니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오랜만에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하시더군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훨씬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묘하게 더 존중하는 느낌이었죠. 불편했습니다. 원장님이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센터 분위기가 좋아졌다고요. 수강생들 반응도 좋고 다들 선생님 수업을 좋아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강남 빌딩 덕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네에 들어서자 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아줌마 몇 분과 함께 걸어오고 계시더군요. 평소엔 시어머니 혼자 다니셨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는 듯 친절하게 대했죠. 시어머니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다던 그분이
이제는 동네에서 대접받고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동네 모임에 초대받았다고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시더군요. 기분이 좋으신 게 역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김 여사가 친절하더라. 박 여사가 존댓말을 쓰더라.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죠.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네에서 대접받는다고 모임에 초대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분 좋으시니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소문이 문화센터까지 퍼졌다고 수강생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죠. 남편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진정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기분 좋으시잖냐고 조금만 참자고요. 조금만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냐고, 이 거짓말이 어디까지 갈 것 같으냐고 물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알았다고 자기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할 리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 수강생이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좋은 투자처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냐고요. 귀를 의심했죠. 투자처요? 제가요? 그분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친정이 사업하신다고 들었다고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눠달라고 하더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거 없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 좋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동네 모임에 다녀오셨나 봐요. 오늘도 즐거웠다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귀담아 듣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해외 지사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시더군요. 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해외 지사요?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해외 출장도 거의 안 가시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떠냐고 조금 과장한 것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조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그만하시라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며느리 덕 좀 보면 안 되냐고 소리치셨어요. 며느리 덕이요? 거짓말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다고, 이제라도 대접받고 싶다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이게 맞는 걸까요? 시어머니를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 삶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셨다고 며느리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래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냐고 물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덕분에 센터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다고요. 수강생들이 다들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불안했고 두려웠죠. 이 거짓말이 언젠가 들통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장님은 제 표정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환하게 웃으시며 돌아가셨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덩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어요. 거짓말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목엔 비싼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소개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김 사장님이라고요. 김 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며느님 뵙게 돼 영광이라고 소문은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소문이요? 무슨 소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정이 강남에 빌딩도 있으시고 사업도 크게 하신다고 들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어머니 거짓말이 이제는 동네 유지라는 사람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사장님이 좋은 사업 이야기가 있다고 사돈 어른께 제안드리고 싶으시대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좋은 부동산 투자건이 있는데 사돈 어른께서 관심 있으실 것 같다고요. 며느님이 연결해 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연결이요? 제가요? 아버지한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바쁘셔서 그런 건 잘 안 하신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죠. 김 사장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 하지 않겠냐고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죠. 김 사장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꼭 연락 달라고 사돈 어른께 좋은 제안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돌아간 뒤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업가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말했죠.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심하냐고 내 아버지가 제법 괜찮다고 했잖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법 괜찮은 거랑 강남에 빌딩 있고 해외 지사 있는 건 다르다고 아버지는 그런 투자 같은 거 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나한테 체면 좀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대접받는다고 그것도 못 해주겠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체면이요? 거짓말로요? 그게 체면인가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내 와이프가 자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체면도 안 세워준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고 남편은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맛도 모르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가 왜 화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아버지한테 사업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죠.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시어머니 거짓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처리해 보라고, 자기가 뭐라고 할 형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어머니잖아요. 당신이 말씀드려야죠.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립을 지키고 있었죠. 시어머니 편도 제 편도 아닌 그 어딘가에 서 있었어요.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어른께 말씀드려 봤냐고,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바쁘셔서 아직 말씀 못 드렸다고 했죠. 김 사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빨리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기회는 금방 지나간다고, 사돈 어른께서 놓치실까봐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아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물으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냐고, 김 사장님한테 언제 연락할 거냐고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김 사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직접 만나서 정중히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죠.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김 사장은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소식이 어떠냐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연결해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 표정이 변했어요. 미소가 사라졌죠. 왜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왜 거절하냐고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바쁘시고 새로운 투자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김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벌 며느리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냐고, 이 정도 기회도 못 잡냐고 비아냥댔어요. 재벌 며느리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사장은 계속 말했어요. 강남에 빌딩도 있고 해외 지사도 있다면서 이 정도 투자가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김 사장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연락처만 주면 자기가 직접 연락하겠다고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죠. 김 사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역시 소문만 요란했나 보다고, 실속은 없는 집인가 보다고 중얼거렸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하다고 말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빴고요. 재벌 며느리요? 강남 빌딩이요? 해외 지사요? 전부 거짓말인데, 전부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저는 그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김 사장님 만나고 왔냐고,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거짓말이 저를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끼어들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사장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사돈 어른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이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베개를 안고 눈을 감았을 뿐이었죠.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이제 제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어요. 문화센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동네 아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모임에서 또 큰 소리 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인맥으로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셨대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투자처요? 제 인맥으로요? 저한테 무슨 인맥이 있나요? 문화센터 강사일 뿐인데. 아는 사람이라곤 수강생들과 동료 강사들 뿐인데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두려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깐 자리를 비우고 복도에서 받았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님이시냐고, 자기는 동네 귀금속 가게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귀금속 가게요? 네, 어머님이 10년 넘게 단골이신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전화하셨냐고 물었죠. 그분이 난처한 듯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 일주일 전에 어머님이 오셔서 금목걸이 세트를 가져가셨다고요. 금목걸이요? 네, 500만 원짜리라고 하셨습니다. 500만 원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그분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처음엔 어머님이 그냥 사신다고 해서 포장을 했는데 돈을 내실 때가 돼서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셨대요. 외상이요? 네, 자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대요.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냥 주느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자기가 돈 안 줄 것 같냐고, 며느리가 부잣집 딸인데 이 정도 돈은 사뿐하다고 하셨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도 10년 넘게 단골이신 분이라 믿었다고, 며느님 친정이 부자시라는 소문도 들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님이 돈을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며느님한테 연락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주일이요? 시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돈을 안 내신 거예요? 그분은 미안하다고 어머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며느리가 주겠다고만 하셨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섰죠. 500만 원이요? 일주일 동안 안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겠다고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목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금목걸이였습니다. 새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목걸이가 새 거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만지작거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쁘지 않냐고 지난주에 귀금속 가게에서 샀다고 하시더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귀금속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 받았다고 일주일 전에 외상으로 가져오셨다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 하셨죠. 그게 뭐 어떠냐고, 내가 곧 갚을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안 갚으셨냐고 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다고 제가 갚겠다고 하셨다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바빠서 깜빡했다고, 그럼 내가 대신 갚아주면 안 되냐고, 나중에 갚아줄 테니 급한 대로 내가 먼저 처리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 허락도 없이 이런 짓을 하실 수 있냐고, 500만 원이나 되는 걸 외상으로 가져오시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동네에서 무시당하며 살라고 하냐고,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는데 그것도 안 되냐고 역정을 내셨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제 이름을 이용하고 제 허락도 없이 5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외상으로 가져오시는 게 제 덕을 본다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냐고, 이제 좀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러움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내 친정이 부자라고 해서 뭐가 문제냐고, 실제로 부자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실제로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강남에 빌딩도 없고 해외 지사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는 분이죠.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부자로 보이나 봐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겠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안 할 거라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래도 되냐고,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방문을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였죠.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내 와이프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목걸이 하나 샀다고 뭐라고 한다고 하시더군요. 목걸이 하나요? 5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일주일 동안 안 갚고 있다가 제한테 떠넘긴 걸 목걸이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했더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엄마가 목걸이 샀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5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외상으로 가져왔다고, 돈을 안 갚으시니까 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했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대신 갚아달라고 하신다고 말했죠.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들어왔는데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일단 갚아야겠다고,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말했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죠.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다고 일단 돈부터 갚겠다고 말하고는 방을 나갔어요. 말없이 카드를 들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는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였어요.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한테 500만 원을 드렸다고 어머니가 내일 가게에 가서 갚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과는 하셨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목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돈을 줬으니 이제 당당한 건지 태연하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계시더군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게 가서 돈 갚는다고 이 목걸이 하고 가면 사장님도 기분 좋아하실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나중에 자랑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덕분이요? 거짓말 덕분이고 제 이름을 함부로 쓴 덕분이고 남편이 500만 원을 갚은 덕분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건 며느리 덕분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이제 제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후쯤 됐을까요? 귀금속 가게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갚아주셨다고, 역시 며느님 친정이 괜찮으시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 괜찮은 집이라고요? 오해는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거짓말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이게 언제 끝날까요? 어떻게 끝날까요? 귀금속 가게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목걸이를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셨죠. 사람들 눈에 띄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동네 아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동네에서 우리 집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친정이 정말 그렇게 잘 사는 게 맞냐는 이야기가 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심이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외출하신 모양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인가요? 거짓말이 들통나는 시작인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봐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피하셨어요. 그냥 동네 좀 돌아다녔다고만 하시더군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동네 슈퍼에 갔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두 아줌마가 이야기하고 계시더군요.
박 여사 며느리 친정이 진짜 그렇게 잘 사냐는 이야기였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며느리 아버지 직장을 알아봤대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더래요. 다른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강남에 빌딩이 있다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들통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 들으셨냐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문이냐고 물으셨죠.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우리 친정이 정말 부자가 맞냐고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녁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어요.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겨 계시더군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 소문은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 집을 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도 느끼셨나 봐요. 예전처럼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조심스러워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였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김 사장이 또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군요. 저를 보자 김 사장이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며느님도 오셨냐고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죠.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모님께 좋은 투자 이야기를 드리러 왔다고요. 투자요? 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사모님께서 관심 보이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셨어요. 김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님 친정이 그렇게 좋으시다니 친정에서 투자하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더군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다고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김 사장이 돌아갔나 봐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투자하실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생각 중이라고만 하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반응하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으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불안해 보이셨어요. 동네에서 의심받는 게 신경 쓰이시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잠깐 나갔다 온다고만 하시더군요. 한참 후에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급하게 외출하셨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얼굴에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안도한 듯 하면서도 불안한 표정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냥 볼일 좀 봤다고만 하시더군요.
며칠 후였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동네 분한테서 들었죠. 시어머니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대요. 2천만 원이나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출이요? 2천만 원이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대출 받으셨냐고, 2천만 원을 왜 받으셨냐고 소리쳤죠.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받으셨냐고 다그쳤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김 사장한테 투자하신 거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김 사장한테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셨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동네에서 의심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그걸 막으려면 정말 여유가 있는 척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해결책인가요?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게요? 시어머니는 괜찮을 거라고, 김 사장이 좋은 투자처라고 했다고, 곧 돈이 불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2천만 원이요. 대출이요.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2천만 원을 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김 사장한테 투자하셨죠. 만약 그게 사기라면요? 만약 돈을 잃는다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천만 원, 대출, 투자, 김 사장.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어요. 거짓말은 이제 통제 불능을 넘어 파국으로 치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해 하시는지요. 그 불안함이 2천만 원을 빌리게 만든 거겠죠. 그리고 그 2천만 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센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 거짓말이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나 더 커질까요? 그리고 끝은 어떻게 올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이 간 거짓말은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았어요. 파국은 예고 없이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김 사장한테 투자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죠. 어느 날 오후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내 보이셨어요. 김 사장한테서 받았다고 수익금이라고 하시더군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1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100만 원이요? 네, 벌써 수익이 났다고 김 사장이 더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처음에 작은 수익을 주고 신뢰를 얻은 다음 더 큰 돈을 끌어내는 거죠.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더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걱정 말라고, 김 사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으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습니다. 동네 모임에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저녁에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밝으셨어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셨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씀하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투자 이야기를 했다고
다들 부러워했다고 하시더군요.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좋은데 투자했는데 벌써 돈이 불어났다고, 우리 사돈도 여기 투자했다고 말했대요. 사돈이요? 저희 아버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도 투자하고 싶다고 했대요. 박 여사 사돈이 투자했다면 믿을 만하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며느리 친정이 재벌인데 저런 거 하면 돈 번다고 했대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끌어들이신 거예요. 시어머니 거짓말 때문에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동네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김 사장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희 집 때문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사장이 또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 김 사장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을 피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대출을 받으셨더군요. 이번엔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천만 원에 이어 3천만 원이요? 시어머니한테 달려가 물었어요. 왜 또 대출을 받으셨냐고, 총 5천만 원이나 빌리셨다고 소리쳤죠?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다그쳤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김 사장이 3천만 원만 더 넣으면 정말 대박이라고 했대요. 곧 큰 돈이 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사기라고, 그런 말 믿으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김 사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불안한 날들이 시작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안해하기 시작하셨어요. 김 사장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셨지만 김 사장은 받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 연락이 안 된다고 박 여사한테 물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였어요.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 김 사장 연락되냐고, 우리도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모른다고, 자기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죠. 사람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문화센터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저는 전시회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시어머니 일 때문에, 동네 소문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었거든요. 제 그림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밝고 따뜻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젠 아니었어요. 어둡고 혼란스러운 추상화만 나왔죠. 붓을 들어도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원장님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림이 많이 변했다고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김 사장한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시어머니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모든 걸 말씀하셨습니다. 대출받은 일, 투자한 일, 김 사장이 잠수 탄 일까지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를 대출받으셨냐고 물었어요. 5천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그냥 주저앉았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소리쳤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러셨냐고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도 몰랐다고, 김 사장을 믿었다고, 곧 돈이 불어날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 때문이라고, 시어머니가 거짓말만 안 하셨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역정을 내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재벌 며느리처럼 굴지 못해서 내가 이 꼴이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탓이요? 제가 재벌 며느리처럼 굴지 못해서요? 거짓말은 시어머니가 하셨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얼어붙으셨습니다.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내가 뭐라고 했냐고, 자기 엄마한테 이혼 운운하냐고 하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 사장이 완전히 잠수를 탄 거예요. 사기였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박 여사 사돈 때문에 투자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파국이었어요. 거짓말의 끝은 이렇게 오는 거였습니다. 전시의 날 아침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제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전시장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죠. 제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 작품들은 밝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최근 그림들은 달랐죠. 어둡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그림이 많이 변했다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요즘 고민이 많았다고만 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 동료 강사들, 지인들이 왔어요. 다들 제 작품을 보러 온 거였죠.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작품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질문에 답하고 작품 설명도 했죠. 그런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네 아줌마 몇 분이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죠. 한 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여사, 김 사장 어디 갔어요? 우리 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또 다른 분이 소리쳤어요. 박 여사가 며느리 친정도 재벌이라고, 저기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해서 우리도 다 들어갔는데 사기였어. 김 사장은 잠수 탔고 박 여사 며느리 친정이 정말 재벌 맞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수강생들, 원장님, 동료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계속 소리쳤어요. 우리 500 넣었어요. 우리는 1000만 원.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박 여사 며느리가 재벌 아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원장님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에워쌌습니다. 며느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친정이 재벌이라면서요? 우리 다 속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거짓말은 시어머니가 하신 건데, 투자를 권유한 것도 시어머니인데,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전시장 한가운데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작품 설명용 마이크였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 친정은 평범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문화센터 강사일 뿐이고요.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전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체면 때문에 제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박 여사한테 속은 거예요? 며느리 친정이 재벌이라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원장님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죠. 손사래를 치며 물러나시더군요. 선생님, 이건 좀 곤란한데요. 문화센터 이미지에도 안 좋고요. 제 작품에서 눈길을 거두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강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군거리며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전시회는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그토록 준비했던 전시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계속 따졌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 여사는 어디 있어요? 저는 모른다고 집에 계실 거라고만 했어요. 사람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전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모양이었어요. 전시장엔 몇 명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명예도, 제 커리어도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됐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갔을 테니까요.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남편이 겨우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전시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라고요. 저는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따졌다고 저는 진실을 말했다고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에요. 아내한테 사과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고, 내가 감히 엄마한테 잘못이라고 하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속이셨고 아내한테도 피해를 입히셨어요. 사과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고, 내가 내 자식이 맞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배신이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결국 주저앉으셨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측은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화장품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넣었죠.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어디 가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계속 쌌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했잖아. 다시 시작하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는 늦었어.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변하지 않아. 항상 눈치만 보고 결정은 하지 못하잖아.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쌌어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죠.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집을 나가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불렀습니다. 여보, 제발.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시어머니 체면 때문에, 남편 눈치 때문에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니까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새로운 시작은 혼자서 시작됐습니다. 집을 나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친구 집에 잠시 머물렀죠. 그동안 시어머니는 집에만 계셨다고 해요. 동네를 돌아다닐 낯이 없으셨나 봐요. 남편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계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짐을 가지러 갔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죠. 제가 들어서자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엄마 설득할게.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진심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아.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항상 눈치만 보잖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못하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들, 개인 물건들, 그림 도구들까지요. 남편은 문 밖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왔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어뜨렸죠.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역 근처의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죠.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었어요.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문화센터는 그만뒀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원장님의 태도가,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당분간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죠.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그림을 그려야겠어요. 제가 진짜 그리고 싶은 그림을요. 첫날 밤 원룸에서 잠을 잤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침대도 없었거든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어요. 불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됐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일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원룸으로 돌아와 그림을 그렸어요. 예전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색감도 살아났죠. 제 마음이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작은 갤러리를 알게 됐습니다. 신인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는 곳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포트폴리오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전시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더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죠. 6달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작품을 준비했어요. 새로운 그림들을 그렸죠. 해 뜨는 그림, 새가 날아가는 그림, 희망을 담은 그림들이었습니다. 전시의 날짜가 잡혔어요. 제 이름으로 하는 개인전이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지연 작가 개인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렸지만 설렜습니다. 같은 시각, 동네 슈퍼. 시어머니가 장을 보고 계셨어요. 6개월 동안 시어머니는 많이 변하셨다고 해요. 예전처럼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셨죠. 사람들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사셨대요.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이 박 여사야. 며느리 백 믿고 사기친 사람. 결국 며느리한테도 버림받았대.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계산을 하고 급하게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어머니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가 날 버렸어. 그 목소리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합리화도 있었죠. 며느리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나 봐요. 전시회 당일이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제겐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제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밝고 희망찬 그림들이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제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다가와 말했어요. 그림이 참 밝네요. 희망이 느껴져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 물었어요. 이 해 뜨는 그림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어떤 끝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는 또 뜨니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사람들이 제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색감이 아름답다고, 감정이 느껴진다고, 희망적이라고 말했죠. 저는 행복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제 그림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밖에서 누군가 포스터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포스터를 한참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연 작가 개인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움과 아쉬움이 섞인 얼굴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봤어요.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 눈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하셨죠.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섰어요.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갤러리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제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벽에 걸린 해 뜨는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 속 해처럼 저도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고 계시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리고 눈치만 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더 이상 남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죠. 더 이상 체면 때문에 희생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요. 갤러리 안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웃음이었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비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저는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제 것이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였어요. 저는 갤러리에 혼자 남아 제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해 뜨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죠.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요.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셨던 그 작은 거짓말이요. 저는 그냥 넘어갔죠. 설마 크게 번지겠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제 삶을 집어삼킬 만큼 커졌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거짓말이 무서운 건 거짓말 자체가 아니라는 걸요.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셨어요. 평생 무시당하며 사셨다고, 이제는 대접받고 싶다고 하셨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시어머니는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편도 아내 편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이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명예도 제 커리어도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게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한동안 그 질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사건이 터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제가 변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제 인생을 제가 살기로 했죠. 쉽지 않았어요. 집을 나오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다시 시작하는 것도요. 두려웠고, 외로웠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밝아지기 시작했죠. 색깔도 살아났고요. 제 마음이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온 건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제 그림을 봐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구나 하고요. 아까 시어머니가 갤러리 앞을 지나가셨어요. 포스터를 보시더니 한참을 서 계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보고 계셨겠죠. 지연 작가 개인전이라고 적힌 걸요. 그리고 돌아서셨어요.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측은한 마음은 들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아마 평생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남편도 여전히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분들의 삶이에요. 제 삶이 아니죠. 저는 이제 제 삶을 삽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죠. 외로운 순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남의 거짓말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예요. 제 그림 속의 해처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갤러리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대됩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